마지막으로 황홀감을 느낀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화강한 바위 위에 드러누워 하늘을 이불 삼아 잠들었던 적은 언제인가. 산책하기,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캠핑하기, 해변에서 소설 읽기처럼 세상과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단절된 채 지낼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벌써 45억 살이 넘었다. 우리 은하계에는 최소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 어느 오후 컴퓨터를 끄고 숲과 언덕과 들판을 누비면서 4시간 정도 느긋하게 걷는 게 과연 잘못된 일일까? 크고 어둡고 묵직하게 자리 잡은 계곡 위로 구름들이 떠가고 황금빛 햇살이 낮게 내리비춘다. 우리 집 아래에 있는 협곡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세이지가 자욱하게 피어 반짝이고 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려 했고 성실히 걸으려 했고 숨을 쉬려 했다. 아직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전부는 옆에서 걷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를 저녁 내내 들여다보는 것뿐이다. 네, 아빠. 아이의 눈동자가 답한다. 물론이죠, 아빠. 아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외로움에 관한 고백 산문집 언론 중 앤서니 도어가 쓴 아직 나는 이곳에 속해 있는가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저녁 내내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애써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곳에 속해 있고 바로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주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주혜입니다. 네, 먼저 이주혜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창비 신인 소설상에 소설 오늘의 할 일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길다. 또 장편소설 자두가 있고요. 제41회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누의 자리와 장편소설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근황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장편소설이 출간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쁘시겠네요. 뭐 그것 관련해서 뭐 바쁘다기보다는 좀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번역일 마감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주로 이제 집에서는 번역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논픽션인데요. 네. 예. 1960년대 미국 여성 작가들이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서 네. 예, 자신의 이제 어떤 예술 세계, 시나 소설을 좀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고요. 네. 논픽션인데 뭐 주인공격인 인물이 이제 시인 앤 섹스턴이에요. 너무 재밌겠네요. 예, 재미있고 벌써 귀가 감동적이고. 번쩍. 네. 앤 섹스턴 팬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가님하고 누의 자리 소설집 이야기를 하려고 초대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신간 장편 소설이 한 권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그 장편 소설인데 올해 그러면 2권의 책을 출간하셨으니까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소감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생각해 보면 중간에 그 번역서 비비안 고닉의 비평서인 멀리 오래 보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까지 해서 이제 책이 3권이 총 출간이 되어서 엄청 바쁘셨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나왔을 때 번역 작업 중이고 번역서가 나왔을 때는 사실 소설 교정을 한참 보고 있고 지금 또 소설이 나오니까 지금 또 번역 작업 중이거든요. 그렇게 좀 맞물리면서 계속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올해. 그게 가능한지 저는 너무 놀라운데
나중에 근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번역가를 한번 모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소설 이야기로 중심을 꾸려보겠습니다. 누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뒤에 실으신 에세이 보면은 지난해 내내 1인칭과 2인칭 화자의 혼용에 골몰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소설집에 담긴 3편의 소설에 모두 나와 너가 등장을 합니다. 또 누의 자리, 표제작인데 역시 누구의 옛말인 누에 대해서 소설 속 인물이 사유할 때 이제 누의 자리에는 나와 너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누의 자리가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건 조금 연상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제목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원래 이 트리플 시리즈가 네. 3편의 이제 단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 소설 제목 중에 한 편을 표제작으로 선정을 해서 이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이제 편집부하고 나눴는데 네. 방금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칭과 2인칭의 혼용에 대한 제 나름의 뭐 실험이라면 실험이고 그런 단편들만 모았기 때문에 결국 누의 자리라는 제목이 전체 소설 3편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책의 제목이 되는 게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언뜻 들었을 때 크게 임팩트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은 됐었는데 편집부에서도 의미로 따졌을 때는 역시 누의 자리가 가장 적당한 제목이겠다 싶어서 결국 이걸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누의 자리 읽어보신 분들은 그 소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지점 때문에 당연히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책의 질감도 너무 좋은데 하드커버인데 만졌을 때 약간 뭔가 고급지더라고요. 이렇게 촉감이 부드럽고 포근하고 또 그림도 레이스 커튼이 일렁이는 그런 느낌이라 그 골목의 근태에 등장하는 제비 뜨개방 같기도 했어요. 거기 나오는 커튼. 표지는 어떠셨어요? 일부러 그 뜨개방의 느낌을 좀 살려주신 것 같아요.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또 편집부하고 의논을 했을 텐데, 일단 그 레이스 뜨개를 전반적인 이미지로 내세우고, 각 장마다 또 그 뜨개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또 좋았고, 그 가공도 되게 진짜 만져보면 좀 푹신푹신하잖아요. 뭔가 비싼 재질 같은 안 그래도 굉장히 비싼 가공인데 뭔가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죠. 네. 책을 읽으면 누의 자리라는 작품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데 죽은 애인의 일기장 그리고 수의를 태운 죄를 조선시대 왕비의 무덤 옆에 몰래 묻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놀라운 장면이긴 하죠. 왕과 왕비 그리고 후궁의 역사가 얽힌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와 너의 자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두 여성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소설인데요. 왕비 무덤에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면서 왕이 없어서 쓸쓸했을까? 라고 묻는 너의 물음에 왕을 따돌리고 편안했을걸? 이라고 대답하는 나의 대답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왠지 왕을 따돌리고 편안했을 거 이게 작가님 생각이 팍 났어요. 이거 작가님 얘긴가? 어떻게 이런 소설을 구상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이제 배경이 서오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서오릉은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편이어서 동네 친구들하고 좀 자주 산책도 하고 그랬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친구들 하고 어느 날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굉장히 재력도 있으시고 막 권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죽으면 좀 평범하게 묻히고 싶지 않다고. 죽음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공원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자기를 좀 몰래 어떻게 몰래 묻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름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묻힐 자리까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전 인간의 기원인가 욕심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은 산책을 하는데 거기 영조의 무덤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농담으로 저기 몰래 저기서 파가지고 시아버지를 소원을 들어드려 막 이런 농담을 좀 했는데 그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영조의 무덤이 빈 것도 되게 좀 독특하면서 맞아요. 그 서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이제 묻고 싶어서 어떤 사실은 범죄잖아요. 네. 네, 범죄를 감행하게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소설로 써보고 싶다 해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신 분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매우 궁금해서 서점으로 달려가실 것 같습니다. 뭔가 발상 자체도 되게 발상을 둘러싼 에피소드도 너무 흥미롭고 또 여기서 보면은 누의 자리가 그냥 그런 어떤 예전의 일들을 환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동일기장이라고 하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한 것 같아요. 이런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 희원이 아꼈다는 그 공책은 어떻게 생긴 공책인지 또 일기장에는 누의 만년필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짧은 편지도 쓰고 시 한 편 필사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참고 맛있게 삶는 법이나 작은 생활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도 적어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읽으면 사실 예전에 친구랑 썼던 교환일기나 싸이월드 공유 다이어리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런 게 생각이 권혜영 작가님이 나셨나 봐요. 전 사실 교환일기 안 썼거든요. 공유 다이어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주혜 작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이거 보고 네. 제 세대는 교환일기를 쓰는 세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건 안 하는데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교환일기라는 걸 처음 본 게 그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거기에 왜 교환일기가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여고생들의 세계는 참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구나. 근데 저도 사실은 여고생이었던 시절이 있지만 그런 거 경험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이 교환일기 비슷한 것들을 설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 소설들이 다 나와 너가 혼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기가 사실은 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매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수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일기장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쓰지만 사실은 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인물의 목소리들이 막 개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소설을 쓰는 것이 어쩌면 복수의 일기장 같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일기라는 설정을 해보았는데 사실은 제 세대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면 왠지 이게 약간 세대 가르기가 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 바꾸기. 네. 또 두 번째 소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소금의 맛. 이 소설은 한국과 일본 국적을 달리하는 두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화자가 자주 여행하던 일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반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또 카페의 한켠에 놓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소금의 갑. 이 작품을 계기로 두 사람은 이 소설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도 두 사람은 메일로 원서로 된 소설의 번역을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갑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번역을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작가님이 잘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문학 자체가 읽고 쓰는 일이면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 단편을 읽고 나서 제가 번역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썼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번역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이 사실은 해석이잖아요. 네. 해석은 이제 이해
세계로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막 처음 문자를 배울 때 왜 간판을 내가 읽을 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처음에 저게 네네. 상형 문자였다가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막 6살 7살 무렵이었겠죠. 네. 근데 전혀 몰랐던 정말 상형 문자가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해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저는 좀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네. 또는 뭐 한자를 막 배웠을 때 몰랐던 그 한자를 읽을 수 있을 네, 때. 뭐 한 10글자 중에 한 글자지만 알아봤을 때 그 기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런 기쁨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돌이켜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럼 왜 이렇게 나는 해석과 이해에 목을 매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살면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 근데 사실 그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언어의 이해도 이해지만 상대방의 인간의 이해도 같은 비슷한 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 가면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그 언어가 주는 어떤 놀라움 그런 것이 이제 나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언어이기도 할 때 찾아온 설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학의 어떤 부분하고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전 좀 반성하게 되는데 전 누군가에게 이해받거나 누군가를 이해하는 걸 약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사랑에 있어서는 살짝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 소금의 맛 소설의 처음과 끝에 4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2018년 동계올림픽하고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의 이상화 선수하고 고다이라 나오 선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장면 TV를 통해서 봤을 때 두 사람의 이제 국경을 뛰어넘는 이런 우정 같은 게 느껴졌고 이 스포츠 정신인가 생각을 했는데 소설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딱 직관적으로 온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정해주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네, 여행을 갔었고 교토 이제 근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날 제가 나라 사슴공원을 이제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길을 좀 잃고 카페를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그 카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네. 근데 손님이 이제 저밖에 없었고 평일이라 그래서 이제 너무 예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이제 막 찍으면 무례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주인분께 이제 여쭤봤죠.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영어로. 일본어를 못하니까.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찍으라고 하면서 외국인이니까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그분이 먼저 동계올림픽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좋았다. 막 한국이 뭐 요즘 금메달 많이 따더라. 막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올림픽이나 스포츠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피해서 내가 일본에 놀러 왔는데 여기서도 한국의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그 경기가 이제 워낙에 핫한 경기였고, 특히 이제 이상화 선수와 그 나오 선수의 우정이 워낙에 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짤이라고 하죠. 짤 같은 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고.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언젠가 소설에 꼭 이 공간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기회가 되어서 그 공간을 소설에 끌어오게 되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때 그 동계올림픽에 모습도 가져오게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소설을 쓰고 있을 때가 이제 다시 2022년이죠. 4년 후인
또 동계올림픽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짤을 보고 폭풍 눈물을 또 흘리고 이상한 선수가 울 때 막 저도 같이 울고 그렇게 돼서 너무 당연하게 그 에피소드는 이 소설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뭔가 되게 필연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배치할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골목의 근태라는 소설도 이제 을지로 골목이 나오는데요. 을지로 골목 술집에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주친 종업원 엘리사벳과 함께 동짓날 리스를 뜨는 이야기인데요. 누에 자리에서 한번 등장한 바 있는 제비 뜨개방 이 소설에서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뜨개방을 지키는 인자하고 다정한 여자 사장님하고 또 노모의 관계 재밌었는데 이런 인물들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제비뜨개방 혹시 다니시는 공간인가요? 아니 저랑 친한 유영진 씨는 한때 뜨개방 엄청 다녔거든요. 네, 저도 뭐 뜨개방 다닌 적은 있는데 한 20년도 더 된 얘기고 네, 뜨개방을 다닌 적은 없는데 뜨개방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네. 좋아해요. 네. 굉장히 이상한 공간이거든요. 아무나 환대받고 예, 정말 아무나 환대받고 그리고 막 가면 막 밥도 주시고 동네 분들 막 근황도 다 알게 되고 어느 집에서 뭐 이번에 김장했는지 뭐 둘째 아들이 속 썩이는지 뭐 이런 거 다 알게 되는 사랑방 같은 네, 굉장히 독특한 여성들의 사랑방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전에 네. 뜨개방은. 근데 이제 이 제비뜨개방을 처음 떠올린 거는 사실은 작년에 나온 제 산문집 눈물을 심어본 적 있는 당신에게 서문을 쓸 때 네. 그러니까 산문집의 서문을 좀 소설처럼 쓰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제비뜨개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정말 아무나 환대받을 수 있는 약간 마법 같은 공간으로 묘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 소설을 쓸 때 골목의 근태는 이 트리플 시리즈를 위해서 새로 쓴 소설이거든요. 누에 자리의 인물들에게 너무 가혹한 네. 운명이랄까 뭐 결말이랄까를 제가 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좀 걸렸는데 골목의 근태에서는 아무도 죽거나 네.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말을 좀 나름 따뜻하게 네.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제 제비뜨개방이란 공간을 좀 더 아예 중심 공간으로 가져오고 엘리사벳이라는 인물도 만들고 거기 뜨개방 주인과 할머니의 인물도 좀 만들어서 네. 제가 가고 싶은 공간을 좀 욕심내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 미학적으로 보면 네. 별로일 수 있는 설정인데 왜 갑자기 그런 가차없는 자기평가를 근데 좀 뭔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인물들에게 추운데 동지 한가운데 너무 추운데 적어도 제비뜨개방에서 몇 시간 동안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은 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또 작가님 소설 속에는 또 많은 엄마의 모습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하는 엄마들, 죽었음에도 온전하게 애도받지 못한 엄마들, 또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였던 엄마들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 소설을 쓰는 과정 자체가 엄마라는 한 여자를 다시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또 가부장 사회에서 인식하는 엄마의 자리가 아니고 한 인간의 자리로 옮겨주는 듯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작업 같아요. 작가님께 엄마랑 어떤 존재일까요? 엄마됨이라는 경험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제 인생을 가장 많이 흔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좀 유독 마음에 많이 남아있고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두를 쓸 때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두를 썼을 때가 에이드리언 리치 산문집 그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를 이제 막 탈고한
네. 직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번역하던 당시에 제 마음이 소설에 이제 고스란히 묻어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그 단어들 중에 그 마더링이라는 단어가 네. 저한테는 이제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마하기, 엄마 되기, 엄마 이기.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도대체 엄마를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이인 건지 그런 고민이 또 제 엄마로서의 저의 경험 네. 하고 또 맞물리면서 그 겨우 내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의 일부를 이제 자두에 이제 문장으로 풀어 썼는데 네. 이번에 이 누에자리 3편을 쓸 때는 전부 다 그 엄마란 무엇인가 과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마됨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성 개인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엄마됨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여러 엄마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모성의 억압에 고통받는 엄마부터 또는 아이를 뺏긴 엄마, 뭐 아이를 잃은 엄마, 아이에게 외면당하는 엄마, 뭐 여러 가지 아이와 헤어진 엄마 등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민은 앞으로도 가장 제가 많이 붙들게 될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마더링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3편의 소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나 작품 속의 인물이나 또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쑥스럽고 네, 어려운 질문. 네. 근데 아까 골목의 근태를 쓴 그 이유 또는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목의 근태가 나머지 작품들과 나머지 작품 속 인물들을 좀 더 이렇게 덮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미학적으로는 포기했을지언정 또 가차없는 자기평가. 마음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 리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로 새벽에 리스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작년 겨울에.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되나? 그 책의 기분이라고 그 동네 서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편집자와 거기 대표님과 저 새벽에 거기를 가가지고 왜 갑자기 술 먹다가 갑자기 리스 만들까?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정말 새벽에 리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경험인데 되게 추운 날 동지 무렵에 리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무 냄새도 나고 한겨울에. 그래서 그 책의 기분 대표님 덕분에 책의 기분을 이제 제비 뜨개방으로 변신을 시킨 건데 저도 그날 이제 리스를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손에서 그 숲 냄새가 나서 굉장히 좋았고 마음이 되게 편안했고 이런 마음을 내가 느낀 이 위안을 인물들에게 좀 주고 싶어서 그 경험을 소설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평소에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 새벽에 리스를 만드시듯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시는지 또 번역도 뭐 어떤 루틴으로 하시는지 소설이나 번역이나 궁금합니다. 작업은 주로 집에서 하고요. 네. 책상과 이제 뭐 모니터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따로 작업실은 없고 그냥 제 책상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루틴 같은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뭐 제가 엄마로서의 일도 있고 번역하는 사람으로서의 일도 있고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의 일도 있고 또 술 먹고 노는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으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일정상 물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루틴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한 시간에 정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번역을 막 해야 된다면 하루에 뭐 몇 페이지, 뭐 10페이지, 20페이지 해야 되네 하고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능한 시간에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건 너무 엉망진창.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짬나는 대로 무조건 한다. 약간 근데 그게 확실히 그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활을 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놀기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이 잘 안 될 때, 소설이나 또 번역 자체가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술 드시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더라고요. 맞아. 네, 술은 기쁠 때 마셔야 되고. 맞아. 소설이 안 풀릴 때는 네. 앉아 있는다고 소설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주로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책상에서 멀어지고 네. 산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하다못해 집안일이라도 막 하면 화장실 타일을 좀 막 닦는다거나 그럴 때 좀 환기가 되니까 일단 어떻든 나가는 것. 네. 그러니까 책상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번역은 또 거꾸로 번역이 안 풀린다는 거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폭풍 검색을 한다거나 진짜 막 구글링을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단어를 찾아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신조어라든가 네네. 작가가 막 만든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역자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막 미친 듯이 찾아내요. 그냥. 그래 그때는 약간 오타쿠처럼. 네네네. 그걸 해결하지 되는.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며칠이 걸리더라도 책상을 떠나지 않고 악착같이 찾아내는 것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이. 네, 그러네요. 완전히 반대인 것 같네요. 이런 얘기는 너무 번역을 하지 않는 저로서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또 이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에세이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힐하우스의 유령과 블라이저택의 유령을 인용을 하셨어요. 출연진하고 제작진이 겹치는 이런 작품인데 유령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추천할 OTT 시리즈도 좀 소개해 주세요. 원래 유령 뭐 공포물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무서우니까. 네. 그리고 놀라니까. 무서운 것보다 좀 놀라는 맞아요. 거가 싫은 것 같아요. 네. 화나잖아요. 왜 날 놀리지?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작이 워낙 문학 작품들이라 그러니까 뭐 힐하우스의 유령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셜리 잭슨의 장편을 이제 개작한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뭐였죠? 블라이저택 같은 경우는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을 또 개작한 거고요. 네네. 이번에 이 출연진과 이 사단이 새로 만든 또 시리즈가 또 뭐예요? 넷플릭스에 올라왔거든요. 어시어가의 몰락이라고. 네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에드가 앨런 포. 예, 그래서 곳곳에 에피소드들이 다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들이 막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찾아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연달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봤는데 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OTT 시리즈 본다면 보는 사람인데 유령이 나와서 제목에 있으니까 안 봤는데 무섭기보다는 좀 슬픔 쪽에 가까운 것들 있잖아요. 네. 파네미로 같은 그런 공포물. 네. 사실은 공포라기보다는 슬픈 이야기들.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 세 편이 전부 다. 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지 이주의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의 교회당 회벽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든다. 나는 언덕을 등지고 서서 아래를 바라본다. 저 밑에 한 조각의 푸른 바다가 보인다. 여름의 바다는 겨울의 바다와 다른 언어로 출렁인다. 나는 새처럼 너의 언어를 받아 마실 것이다. 잠시 흐릿해진 시야에 희고 붉은 것이 들어온다. 너의 붉은색 치맛자락이 씩씩하게 흔들린다. 너와 나는 지금 마주보고 있다. 다행이다. 누구도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네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든다. 나는 양팔을 벌린다. 내가 달려온다. 누구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영화 네, 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네. 거기서 왜 그 오르페우스 신화에 대해서 인물들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뭐 왜 돌아봤을까? 뭐 그 돌기둥이 될 줄 알았으면서 그때 왜 시인의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 도대체 시인의 선택이라는 게 뭘까? 시인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인들도 다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시인의 선택이란 게 과연 뭘까? 왜 돌아봤고 왜 그게 시인의 선택이었을까? 혹시 어리석은 자들? 아니야. 그건 왜 갑자기 자아 비판? 바보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쓸 때 그러니까 이 소금의 값이라는 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그 원작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롯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왜 자꾸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리석은 것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아무도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도 좀 사라진다거나 돌이 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언덕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이 마주보고 서로 다가간다면 어쨌든 아무도 뒤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네요. 사랑을 좀 완성해주고 싶어서 이 장면을 이제 쓰고 저 혼자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아무도 사라지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써놓고. 아니 근데 그런 어떤 게 전달이 많이 됐을 것 같아서 뿌듯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작가님이 그런 마음으로 쓰셨다고 생각하면 독자들 더 따뜻해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소개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 지금 엄청 바쁘실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계획들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넌픽션 이제 번역 마무리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은 가장 큰 일이고요. 네. 이제 제가 하도 떠들고 다녔더니 네. 여기저기서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와요?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오겠는데. 그래서 그걸 좀 잘 마무리하고 싶고 네.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청탁받은 소설들을 또 잘 써야겠죠. 네. 네. 작가님의 작품도 또 번역책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독자와 나누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번역서를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저는 너무 좋은 소개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비안 고닉의 멀리 오래 보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나온 게 비비안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라는 이제 에세이 비평서인데 네. 저는 그 두 권을 정말 쌍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권은 그러니까 상황과 이야기는 그러니까 에세이 쓰기 네. 이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책이고 멀리 오래 보기는 고닉이 그동안 읽어왔던 그 많은 책들에 대한 되게 솔직한 가감 없는 비평들이 모여 있잖아요. 둘 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두 개는 항상 맞물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 정말 좋은 책. 네, 그래서 두 권을 고닉의 책 두 권을 네.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비안 고닉 팬들이 은근 많아서 아마 이거 두 개 같이 읽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발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이주의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게 대답 드리려니까 좀 죄송스러운데 네. 굉장히 맥 빠지고 재미없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독서 모임.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솔직한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정말 제일 빠져있는 게 독서 모임이더라고요. 네. 제가 한 2, 3년 동안 이제 독서 모임을
몇 개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한 3개를 했는데 되게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2개 해서 3개의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네. 사실 멤버들이 좀 많이 겹치기도 해요. 근데 왜 그 모임을 사람이 나눈 그 걸까? 사람이기도 한데 제일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어쨌든 3개나 하시려면 책을 그만큼 많이 네네. 읽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솔직히 힘들긴 한데 읽고 나서의 약간의 쾌감도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쾌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비비안 고닉의 그 멀리 오래 보기에 독서 모임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에세이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인류가 이토록 문학 작품 만들기에 골몰해 왔던 이유는 그것이 읽기라는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가 문학을 만드는 이유는 읽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읽고 싶어서 쓰는 거.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딱 이런 콜럼버스 달걀처럼 딱 공감이 되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누에의 자리에 이주혜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늘 이제 문장의 소리 저는 애청자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만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재미있고 신기하고 다시 못 들을 것 같긴 해요. 꼭 들어보세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주혜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